이어서 회계등식의 기본 공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의 왼쪽, 즉 차변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른쪽, 즉 대변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끌어왔고 조달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왼쪽 자산은 운용 또는 지출 내역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부채, 자금의 원천과 조달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금의 운용, 지출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나타내게 되고 자금의 원천, 조달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변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계등식의 기본이, 등식 1이 가장 기본적인 회계 공식인데 등식 2는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였는데 이 비용과 수익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기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등식 2에서는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식 3부터 등식 5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런데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초 자본금과 여기 자본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더 좋고 자본금 더하기 그 해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풀었으면 기초 자본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단기 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식 4를 조금 변형을 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금 더하기 단기 순이익 빼기 배당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 비용이 됩니다. 우리는 5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 회계거래를 인식하고 분기하고 전기해서 재무상태표를 즉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등식으로 확장해서 회계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회계등식의 좌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우변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지금은 차변과 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의 운용과 지출은 차변 왼쪽에 나타내고요.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원천이 어딘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여부는 대변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공식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산 증가 감소, 부채 감소 증가. 이거 어디서 아까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하나하나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그쵸? 이 세 개를 합하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그쵸?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이거를 또 하나로 합쳐버리면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비용, 수익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하나의 표를 이걸 T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T계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무한한 조합을 할 수 있죠. 보시면은 거래의 8요소를 통해서 회계적 거래는 1대1 또는 1대 다의 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 하나의 회계 거래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로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으로 또 회계 거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물건을 팔아 100원을 수령했어. 물건을 팔면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의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기록을 할 수 있고 대변에 수익의 증가를 기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같이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현금 500원을 차입해. 차입은 빌린다고 보시면 돼요. 빌런 아니에요. 현금 500원이라는 자산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차입이 뭐예요? 빌리는 게 뭐예요? 나중에 결국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돼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도 늘죠. 자산은
과거의 거래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자산입니다. 그럼 부채는 과거의 거래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리는 거래를 통해서 현금이라는 경제적 효익이 저한테 유입이 됐어요.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거래로 인해서 현금이라는 경제적 효익을 나중에 줘야 돼요. 다시 유출시켜서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기록을. 이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본의 증가, 모든 거를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회계적 거래가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한 개 이상의 항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늘 일치해야 돼요. 분계를 한번 맛을 보여드리면, 현금 500원을 지급해서 컴퓨터 500원에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구입했습니다. 이 거래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컴퓨터라는 자산이 증가를 해요. 그쵸? 대신 내 주머니에 현금이라는 자산 500원이 줄어들어요. 자, 일단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자산,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써야 되죠. 컴퓨터 계정은 비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쓸게요. 컴퓨터 500원. 그쵸?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으니까 현금의 감소, 대변에 500원을 기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현금 600원으로 하게 되면은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인 대차 평균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계는 잘못된 분계가 돼요.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 회계학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인 차변의 합 그리고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과 분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